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캡의 김경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중개 서비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적인 뉴스레터 포함한 미디어 서비스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커머스 영역에서의 그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주문을 받았던 것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유튜브 트렌드 포함해서 좀 개괄적인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커머스 사례를 약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디어 지형도 변화, 콘텐츠 마케팅, 유튜브 트렌드 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적어봤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어떤 한 기업체 입장에서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전략을 짜고 그 이후에 마케팅과 홍보 관련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커버하는 영역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브로셔 같은 카탈로그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쇄 매체나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또 이 미디어를 향해서 보도자료를 피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영역은 이쪽 같습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즉 지금 유튜브도 얘기 나오고 이전에 이미 상당한 부분 애쓰시고 계셨던 뭐 페이스북 포함해서 특히 지금 해외향으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오늘 많으신 걸로 아는데 더더욱 그런 인터넷 기반에서의 마케팅, 연결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쪽 부분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하고요. 이걸 조금 이런 매체 몇 가지 서비스를, 영역을 놓고 볼 때 주로 저는 오늘 유튜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과 연관해서 볼 때 접근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요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당장 지금 TV 시청률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보다 뭐 OTT,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나온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상당히 뭐 짧은 시간 안에 5천만 돌파가 되는 뭐 이런 비약적인 약진인데요. 그 무엇보다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이 지금 유튜브입니다. 거의 뭐 이제 유튜브를 빼고 어떤 걸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유튜브가 이제 중요해졌고 이것을 매개로 한 커머스, 컨텐츠 마케팅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 컨텐츠 커머스 이런 부분까지 얘기 나오죠. 이외에 여러 영역, 페이스북, 인스타 뭐 모두 다 열심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일단 타겟 오디언스,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더 고연령대로 갈수록 또 저연령으로 갈수록 그럼 고연령으로 갈수록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죠. 언론 매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다못해 같은 회사이지만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이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좀 젊은 층, 특히 MZ라고 하는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많이 쓰죠. 그 사이에 광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또 왼쪽 축으로 보면 노출의 빈도수 혹은 노출의 비용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적게 드는 것, 많이 드는 것, 또 노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적은 것, 뭐 이런 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아마 그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이런 매체를 선택하고 적절한 마케팅 툴을 도구를 또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유튜브 관련해서 특징을 여기 적어놨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페이스북에서 이전에 많이 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 유튜브는 너무 힘들다. 왜? 첫 번째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장 조금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를 잘 기획해서 만든다고 해도 초창기 어떤 채널 초반에 그것이 의미 있는 성과를 바로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호흡으로 길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어렵구나인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좀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자 기반이 넓으니까 상대적인 접근성이 좋고요. 또 구글 검색이라든지 이것과 연관성이 연동이 잘 되죠. 당연히 구글 검색에서는 유튜브를 앞세워서 검색 결과에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네오캡이라는 회사가 아까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 여기 에어박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에어 매트리스 제품이 있고 이걸 IT 접목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영상은 해외 엑스포나 전시 그리고 또 유튜브 포함해서 이렇게 노출하기 위해서 한 2분, 3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뭐 외국인 모델도 써서 이렇게 해외향으로 기획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건 유형의 제품이고 무형의 VR 그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와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영상으로 특히 이런 무형의 그 커모디티를
판매하는 곳은 컨텐츠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몇 가지 좀 많이 느꼈는데, 다른 것보다 직접적으로 바로, 물론 소비재, 뭐 다른 예시에서는 그렇지만 마케팅을 하면서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 중심도 있겠지만, 오늘 유튜브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그 제품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용자 기반 접점을 계속 잘 키워가는 것, 그게 중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에어박스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킥스타터의 영상을 또 활용해서 그 마케팅하는 것도 준비를 한번 해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딩 하는 이 차이에 있어서 유튜브를 조금 고민하는 분들은 검색 결과에서도 그렇고 이용자들이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연결되도록 하는, 그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직접적 1차적인 퍼포먼스 마케팅보다는 조금 긴 호흡의 그런 이용자 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제목에 아까 미디어 지형도 변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잠깐 넣었는데, 뭐 대체로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이 미디어의 판이,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웹 기반에서 우리가 한 20, 30년 걸쳐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 검색 엔진, 네이버가 국내에서 크죠. 글로벌하게 보면 구글이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초창기 이 시장이 90년대 중후반 상용화됐을 때 10개 정도의 1위부터 10위권 안에 있던 회사가 지금 이제 한 2개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2005년, 6년 이후에는 유튜브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상당히 커졌고요. 또 여기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들어왔죠. 미국에서 2007년에 출시가 된 아이폰이 스마트 단말, 어떤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 모바일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낸 그런 아이콘이기도 하죠. 이런 변화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매체 환경,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환경의 변화도 꾸준하게 일어나고는 있죠. 그 속에서 오늘 유튜브 연관성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영상 플랫폼의 변화인데요. 사실 유튜브가 2005년에 만들어졌고 2006년에 구글에게 한 1조 한 7천억, 8천억에 이제 바로 인수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유튜브 모델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 판도라 TV가 있었죠. 이후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 시도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19년, 20년 오는 무렵에 있어서는 뭔가 몇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통 플랫폼의 변화 속에서 방송 영역, 그리고 어떤 언론사 영역, 그리고 디지털 스튜디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이런 유튜브 기반의 MCN, 소위 말하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유튜브에 다양한 채널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팀들의 채널을 묶어서 회사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미디어 내에서 전체 시장 내에서 보면 새로운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시장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냐면, 결국은 이제까지 지금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게 방송 광고죠. 왜 그러냐면 방송이 가장 많은 사람들하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용자 접점 기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 제대로 하려면 아직까지도 방송 광고를 바로 대체할 만한 큰 어떤 광고가 만만치 않은 것은 아직도 방송이 그만큼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최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OTT 얘기도 하고요.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스트리밍 워라고도 하는데, 이 스트리밍 전쟁이 계속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플레이어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있고, 국내에서 보면 방송사들이 다 연합해서 하고 있는 기존에 푹이 있었죠. 거기에 SK텔레콤이 하던 옥수수가 합병을 해서 웨이브가 됐죠.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뭐 토종 그 OTT, 글로벌 OTT, 그래서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싸움, 이것도 얘기하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아주 큰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좀 더 뭐 직접적인 OTT 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OTT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인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가 이 어떤 전쟁터 내에서 볼 때도 가장 지금 현재는 승기를 잡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지형도 이야기를 매듭을 짓자면,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날 건가인데, 이 지금 요 녹색 선이요, 스마트폰이거든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좀 노란색 비슷하게 나온 것이 TV입니다. 하루 생활 시간 중에 사람들이 이 TV가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보면 8시, 9시, 10시간은 이 프라임 타임에 가장 TV가 압도적으로 힘을 발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이 총량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스마트 단말, 특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큰 거예요. 특히 컴퓨터까지 합치면 인터넷 기반 이런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의 접근이나 콘텐츠 소비가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이야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미디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광고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제품을 알리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미디어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문이 압도적으로 힘이 셀 때 신문에 광고를 했죠. 그리고 TV가 강하면 TV 광고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신문 광고는 광고 모델이 뭐냐면 지면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 거죠. 그 면적을 큰 것 혹은 중요한 일면이면 광고 단가가 비쌌습니다. 방송은 어떻습니까? 프라임타임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공짜로 보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그 시청자들의 그 주목, 그 어텐션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시간대에 광고 단가를 비싸게 해서 광고 그 수익을 얻은 것이 지금 TV 광고고 여전히 강하죠. 근데 이제 웹 기반으로 넘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 소비도 하고 그 이메일도 쓰고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쇼핑까지 하고 하다 보니 그 기반 위에서 광고 모델이 뭐가 적합한 것인가 봤더니 검색 광고가 최적화된 겁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검색 광고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모바일에 와서 그 광고 모델이 다 해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TV 광고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성 권력이 있으니까 프라임 타임에 많은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편성 권력이 해체되고, 또 땅을 팔려고 해도 신문과 같은 경우처럼 그게 안 됩니다. 왜? 너무 공간이 짧아서 그 어떤 공간을 판매하는 모델로 광고 모델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또 검색 광고처럼 작동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컨텐츠에 연결되는 부분이 커서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해진 것이죠. 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튜브에서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까지 콘텐츠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글로벌하게 볼 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한 이유는 효율이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런데 2018년 2월 무렵이었죠.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이제 지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개인 단위로 많이 바꿔가면서 페이스북에서의 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도달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많이들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 제품 이제 판매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후반기, 2019년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다들 열심히 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것까지도 연계해서 보고 있죠.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시컴퍼니라고 뭐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과 몇 차례 이제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꼭 뷰티 제품만 국한된 건 아닌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는 뭐 뷰티 회사입니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컨텐츠 회사입니다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컨텐츠 기반으로 자기 제품들의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하죠. 이 회사도 보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한 페이지가 있지만 바로 옆에 페이지에 이렇게 채널이라고 해서 자기들 매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채널 숫자가 이렇게 된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우리 이용자 수가 이렇다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예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여기가 일찍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유튜브 채널을 열고 영어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140만 정도 이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뷰티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그 유튜브 기반에서도 또 페이스북으로도 열심히 했죠. 페이스북은 이전에 좀 더 활발하게 했다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UI입니다. 그 그림의 채널 아트는 이렇게 넣고 썸네일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다 나오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서 제품 이야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에서 뭐 레드벨벳에 나오는 아이돌이 이번에 어떤 뮤직비디오에 나온 곳에 보면 어떤 특징적인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제품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지적해내고 그 제품들을 활용해서 직접 컨텐츠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커머스 연동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제품 소개를 할 때 나온 이 제품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제품을 밑에 그 영상 그 제목 바로 아래 디스크립션 설명 영역이 있죠. 그 아래에 이렇게 링크를 제품 1, 2, 3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다 들어가 있죠. 아마존 그 몰 링크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아마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을 촉진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런 식의 그 형태가 저는 유튜브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그 보편화되고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 내에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미 개발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시연도 제가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유튜브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업적인 그 공간의 인식을 많이 주기 싫으니까 그 커머스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될 것 같고요. 올 초에 지금 2월인가 3월에 발표한 것이 이제 크리에이터들 개별 채널에서 직접적으로 광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광고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 또 뭐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어떤 채널하고 PPL 형태가 됐던 스페셜 클립 만드는 형태의 협업 모델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늘 유튜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거 설명을 이제 조금 두 갈래로 해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의 특성인데 여기 정리한 것처럼 웹 시대의 네이버처럼 혹시 웹 시대의 어떤 구글처럼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포털로 진화 중인 유튜브다. 포털이 뭐냐면 결국 킬러 서비스 가지고 이용자들을 다 장악한 것이거든요. 뭐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 인터넷 기반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카페 같은 거,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 같은 거죠.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 커머스 같은 거, 그 다음에 검색, 이런 한 5가지 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포털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냅니다. 그게 이전에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으로 치면 메이저 매체, 미디어가 작동하는 이용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힘이 강할 때 그게 광고 모델이 작동하듯이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유튜브가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미디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음악 영역에서 영상 영역에서 검색, 뉴스, 그리고 커뮤니티 영역, 그리고 마케팅이나 커머스 영역에서의 유튜브, 이걸 분야별로 살펴서 보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력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건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그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 유튜브의 특성 하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런 분야별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반 위에서 어떤 컨텐츠가 흥하는지, 어떤 형태의 포맷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트렌드 이야기하고 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 뭐 이 책에는 다른 크리에이터 채널이나 모범 사례 혹은 전문가 대담을 넣은 게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개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2019년 하반기 이제 지난 연말 기준에서 현재 유튜브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키워드를 추출해 본 거죠. 그걸 한 몇십 개를 추출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알고리즘이라는 영어 단어 9개에 맞춰서 이건 정리를 한 건데,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9개를 뽑았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색으로 된 것이 이제 트렌드성이고 빨갛게 최적화, 돈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이 플랫폼 특성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자, 하나씩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그로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원래 aggrav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요. 거기서 온 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렇기 위해서 좀 과장된, 특히 요즘 뭐 우리 많이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관종이라고도 하죠.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꼭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미의 것이 있고요. 발랄한. 다만 반대로 좀 선정적이고 과장된 것들 부분도 이제 있기도 하죠. 또 하나 관심 갖고 볼 만한 포맷 중에 하나가 이 요약, 서머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미디어로 요즘 각광받는 바이스나 복스 같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잘하는 것이 이제 익스플레인 영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설명형 영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복스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방역을 조금 성공적으로 해서 이 치솟아 가던 커브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래픽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서 그 바이럴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설명 영상을 잘 활용하다 보면 사실 이것은 상업적인 연관성을 갖고도 얼마든지 저는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에게 유용한 점, 어떤 특장점들을 정보 형태로 얼마든지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형 영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인기 포맷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 뷰티 쪽에서 나온 포맷인데 GRWM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Ready With Me라고 해서 뭐 외출이나 출근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화장을 함께 해요 이런 것인데 최근에는 그 어떤 것이든 같이 해봐요 라고 해서 위드미 포맷이라고 해서 이건 유튜브에서 구글에서도 특집성으로 별도로 컨텐츠 아티클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엔 더더욱 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소통형의 컨텐츠들이 유튜브에서 잘 어필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만 GSWM 같이 공부해요. 지금 서울대 의대 학생이 한 명 유튜브에서 함께 공부해요라고 하면서 아침 10시에 자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12시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GXWM에서 엑서사이즈 운동을 함께 해요. 그래서 뭐 GRWM을 또 같이 러닝을 함께 해요도 있는데 저녁에 조깅을 하러 나가는데 그 자체를 휴대폰으로 또 스트리밍 하면서 함께 운동해요. 그게 일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죠. 뭐 그런 형태의 이 컨텐츠도 나옵니다. 이게 조금 WM, 이 위드미라는 포맷을 활용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요약 서머리 컨텐츠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제품이든 브랜드가 자신들의 특장점, 유용한 점, 분명히 그 제품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WM 포맷으로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 특성의 이야기인데 최적화 이슈입니다.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SEO라고 얘기하죠. 구글, 네이버 같은 곳에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해서 사람들이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 결과를 찾을 때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노출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어떤 그 길목에 우리가 소외되거나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앞에 나왔던 유튜브에 채널을 열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보니 이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고 키우기가 어렵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채널을 키우거나 혹은 크리에이터 채널하고 협업을 하든 해서 유튜브 내에서 사람들에게 그 노출이 되는 것 자체, 이 최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런데 네이버의 CEO도 작년 벌써 재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죠. 젊은 세대들이 검색을 함에 있어서 이제 빨간 검색창에서 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위기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유튜브의 컨텐츠 소비를 보면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관심 키워드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관심 그 동영상을 만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 구독을 해서 알림이 오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제 알던 관심 분야 영역 내의 주요 채널들을 구독을 해놓고 컨텐츠를 만나거나 혹은 탐색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 추천이 일어납니다. 그 추천 컨텐츠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떤 경로에서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나 넣었고요. 이거는 뭐 온라인 탁구공원 요즘 얘기 많이들 나오죠. 양준일 씨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요즘 방송사들도 기존 컨텐츠 아카이브를 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컨텐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새롭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카이브를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TV를 바보상자로 불렸다면 요즘 유튜브가 이제 바보상자처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야놀자 광고 영상이죠. 근데 이 광고 영상의 1시간 반복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왜 광고 아주 짧은 영상을 굳이 1시간으로 붙여서 만들까? 이게 이제 뭐 식당에서 애들이 울고 떠들고 이럴 때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도 60분짜리, 80분짜리 뭐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게 보면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뭐 좋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주목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광고라는 것이 그냥 예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걸 뭐 후킹 포인트라고 하죠. 사람들, 특히 타겟들에게 후킹 포인트만 있다면 광고 자체가 컨텐츠로 소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마침 이번 주말에 제가 우리 시로켓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전지현 씨가 양준일 씨 노래를 가지고 저 광고 영상 찍은 게 1분짜리 클립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에 일부러 그 광고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와서 본다는 거죠. 댓글에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광고를 이렇게 검색까지 해서 찾아볼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광고성 메시지 자체도 충분히 이렇게 바이럴 요소를 갖고 크리에이티브를 좀 잘 녹이면 재밌게 만들면 사람들한테는 컨텐츠로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워크맨과 같은 B급 텐션 어떤 이런 병맛 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1인 미디어 연관성인데요. 진용준이라는 개인 인물인데 원래 유명 유튜버들 편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스스로 혼자 개인 채널 열어서 급성장한 100만 이상 이제 올라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1인 버전이기도 합니다. 뭐 서울랜드에 밤에 몰래 숨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계속 놀 수 있는가 뭐 이런 실험도 해보고요. 자기가 피켓에 어느 역에 오면 좀 깨워주세요 하고 잠을 잤을 때 사람들이 깨워주는지 실제로 많이 깨워주기도 했는데 뭐 그런 식의 실험들을 하면서 탐사보도 형태로 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제가 많이 됐던 거죠. 랩하는 염따라는 래퍼가 자기가 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굿즈를 팝니다 해서 티셔츠 포함해서 이런 물건 판매를 했는데 며칠 만에 한 21억어치 팔렸다라고 해서 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애주가 참PD 뭐 이런 영상 만드는 채널들이 있는데 이제 안주 될 만한 어떤 음식 먹방 위주로 하는 곳에서도 이제 같이 제품하고 콜라보해서 물건들이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뭐 주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산발적으로 상당히 좀 예외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뉴스가 되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보편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용자들에게 그냥 물건 좋은 게 있으니까 사세요 하고 상업적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한다가 아니라 같이 일종의 커뮤니티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이 제품을 좋아해요. 이 제품 이런 게 좋아요. 해서 그냥 쓰는 것 자체에 어떤 팬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이건 약간 기부형이죠. 그런 식의 어떤 소통에서 커머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부분은 조금 짤막하게 몇 가지 사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채널이 브랜딩을 한다고 그럴 때 유튜브에서 아동복인데요. ODG. 이 경우에는 그냥 한국 어린이와 미국 어린이가 만나보았다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백만 조회수가 나고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이니까 아동복을 활용한 그리고 아동에 연관된 것에서 그냥 여러 가지 기획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채팅 앱인데요. 글램이라는 곳에서 오픈마인드라는 컨텐츠 포맷을 만들어서 남녀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단계별로 해서 나중에 실제 데이트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포맷이고요. 딩고라든지 우튜브 이거는 뭐 은행 같은 곳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포맷의 특징적인 거 이건 긱블이나 꽈뚜룹, 얌무 이런 거인데 이건 먹방인데 자기 몸만큼 큰 아이스크림을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큰 제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국 글로벌하게 시청자도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그 사람들 아까 유입하는 후킹 포인트 필요하다고 했을 때 참고할 만한 크리에이티브가 될 것 같고요. 또 메시지 자체를 좀 재밌게 가져가는 것, 이건 일상 브이로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강과장이라든지 슈카월드, 뭐 여기는 게임 쪽인데 이 슈카월드는 TV에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좀 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메시지 크리에이티브를 넣느냐의 차원이 있고요. 혹은 영상 및 비주얼을 강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수, 다페이스, 장비수, 이건 B급 감성 곁들여진 거고요. 또 오디오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적인 것이죠. 관아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고, 요요미는 뭐 돌아온 혜연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일을 할 때 옆에 계속 틀어놓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런 어떤 그 특징적인 형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킥스타트 이야기 조금만 붙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본격적인 형태가 이런 그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모델 같습니다. 대부분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지분 투자형이 있는데 이제 보상형 많이 하죠. 얼마를 내고 후원을 하듯이 넣으면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제품을 보내주는 이런 식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부담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선주문을 하니까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초기에 브랜드 인지도가 약할 때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또 꾸준한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한데 또 제품 자체의 특징도 강력한 임팩트를 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만큼 환영받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최다 펀딩을 했던 것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드 게임이고 요거는 장난감이고요. 학습 컨텐츠도 있습니다. 또 고액으로 상당히 그 비용이 금액이 높았던 케이스로 스마트워치도 있고 스마트 아이스박스도 있고 카메라 삼각대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제가 예시로 이 피크 디자인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 삼각대가 최근에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뭐 한 50만 불이니까 한 5억, 6억 정도 목표액을 잡았는데 1000만 불 넘었으니까 한 120억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는 가방과 관련된 이런 제품을 하던 곳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해서 꾸준히 자기들이 불편을 느꼈던 제품을 직접 만들고 이걸 크라우드 펀딩으로 올려서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본 것이 이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는 쌓지만 직접 자기들 홈페이지 혹은 다른 쇼핑몰들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이후에 이어가는 유인책으로 이걸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컨텐츠 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그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 좀 얻고 싶으신 분은 시로켓 리서치랩이라는 걸 저희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입력해 주시면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회사 광고의 경우는 더욱 큰 흥미를 주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회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을지 팁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회사의 제품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컨텐츠를 재밌게 보는 것 원래 당연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웹 기반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블로그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글인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네? 그래도 괜찮아. 광고지만 재밌네가 있습니다. 사실 웹에서 흥했던 검색 광고도 광고인 걸 알지만 내가 평창에 펜션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펜션 그 광고가 정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 장점,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든 그것이 정보로서 혹은 콘텐츠로서 소비될 수 있어야 하니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지식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는가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크리에이티브, 재미 요소를 어떻게 가미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재미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가 처음에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때 대개의 경우 좀 실수하는 것이 저는 방송스러운 접근을 해서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이유는 방송하고 경쟁해서 방송보다 더 재밌는 걸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간다보다는 방송에서 좀 보기 어려운, 보기 힘든 예외적인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크리에이터들 중에 꼭 뭐 대단한 메가 크리에이터 뭐 비싼 돈 주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그 이용자들하고 구독자를 상당히 잘 만들면서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나름의 컨텐츠 그 기반을 잘 키워가고 있는 크리에이터하고 협업을 해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호감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는데 디지털 환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너무 이게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잘하면 된다의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기반을 두고 이걸 뭐라 할까요? 그 넓은 바운더리의 다양한 그 매체를 다 동원할 때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유튜브에 이걸 하면서도 페이스북을 동원해서 조금 활용을 유입하는데 좀 더 효과를 높인다거나 또 블로그 마케팅, 검색 광고 같은 것도 동시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 시기에 상당히 다수의 어떤 그 타겟한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홍보 영상 하나가 아니라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위한 스토리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회사 내에 이를 담당할 PD와 디자이너, 운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저희 책에서도 한 부분 다뤘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다. 인하우스 프로덕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협업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외주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크리에이터와 함께 협업하면서 경험을 쌓아보시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연출자, 작가, 뭐 어떤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운영까지 하려고 하면 또 약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촬영 장비, 편집 장비 상당한 비용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형태로 바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맞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판단하고 뽑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부터도 어려움이죠. 두 번째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맞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을 그냥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제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인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외부의 전문적인 곳, 그것이 프로덕션이나 어떤 스튜디오든 혹은 크리에이터 팀이든 개인이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단 외주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유튜브에 링크를 걸었을 때 그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 링크를 걸었다, 픽셀이나 개별 대시보드. 네, 지금 그 유튜브에 그 영상 내에 링크를 거는 것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킨 비디오 같은 곳은 그런 걸 쓰는데 그걸 통해서 그 유입 정보 혹은 뭐 그 클릭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내에서 그런 커머스 연동을 포함해서 영상 내에 다양한 새로운 연결 기능들은 이미 기능적으로 개발은 다 돼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VR이나 360도 카메라 이런 기능을 그 시범 서비스로 내놓고 한 것처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기능적으로는 이미 다 되는데 대중적으로 지금 열어두고 있지 않아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현재로서는 작업이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좀 이 질문 하신 분은 충분치 않으면 아까 제 그 이메일 주소로 혹은 여기 오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또 있네요.
썸네일이나 해시태그 외에 유튜브 검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팁이 궁금합니다. 컨텐츠 제목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컨텐츠를 다 만들고 나서 게재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가 표절 의혹이 생겼을 때 기본적인 대처방. 네, 상당히 광범하게 문의 주셨는데 첫 번째로 검색에 노출하는 팁은 사실은 유튜브에서 그 컨텐츠 소비에 가장 많은 게 최소 50% 이상이고 최근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해서 본 70%가 뭐냐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 오른쪽 날개에 나오죠. 스마트폰에서 볼 때 위에 영상이 있으면 아래쪽에 영상이 추천이 되어 나오죠. 이것이 주로 그 제목, 영상의 제목이나 그 해시태그나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제목을 잘 정하고 키워드를 잘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에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알고리즘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2단계, 3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옆에 추천된 컨텐츠 또 그 추천된 컨텐츠 채널이나 컨텐츠를 들어가서 옆에 또 추천된 것 이렇게 3단계까지 해서 한번 그 모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있고요. 상당 일부분이지만 그런 상관관계와 무관하게 그 화제성이 높은 컨텐츠를 넣습니다. 뭐 이를테면 예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그 스터디가 좀 필요한데 뭐 그냥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색에 일단 연동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추천으로까지 이어지기 좋게끔 한다. 그래서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을 잘 시키는 것, 한글이든 영어든 타겟이 검색하거나 추천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썸네일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맨 처음 그 썸네일 이미지 자체가 시인성이 높도록 하는 것. 이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썸네일 작성하는 법 관련해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도달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절 의혹과 관련한 거는 유튜브 자체에 그 DN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컨텐츠와 나중에 펌질한 컨텐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필터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 됐을 때 내가 오리지널 컨텐츠라면 억울하다면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좀 불가피할 거고요. 그리고 표절 의혹이 생겼을 때는 표절을 했다면 그거는 빠르게 사과하거나 문제를 해야죠. 오히려 이 표절이 아닌 형태의 인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처음 제작할 때 주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네요. 5번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인데요.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적 정서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상 속에 넣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에 글로벌하게 먹방이라는 단어가 위키피디아에 등재됐는데 그게 영어로 MUKBANG입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컨텐츠를 보면 일단 넌버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상관성이 낮은 영역에서는 특히 게임이나 뷰티, 지금 먹방 이런 퀴즈 이런 쪽이 조금 더 쉬운데요. 자막 지원만 10개에서 20개. 지금 먹방 여성 ASMR 형태의 여성 먹방 채널이 상당히 잘 되는 곳이 많은데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외국어 지원을 최소 10개 가까이 그리고 한 많은 데는 16개, 17개까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 달고 소통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국가별로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언어 자막 지원 정도로 일단 커버가 되더라인 거고,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제품을 이제 잘 홍보를 하는데 그걸 또 세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단적으로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 최소한 언어 지원만 하더라도 요즘 보면 흡인력, 몰입감을 갖고 시청하는 그런 글로벌 시청자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 Q&A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금일 코로나19 대응 이커머스 수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번, 2번, 4번 세션의 경우 금주 목요일 오후부터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재시청 가능하시며 강의 자료 링크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이커머스 교육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정보 탭 아래 서베이를 통해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